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페를은 저녁 6시가 되면 다른 세계로 변합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빛은 부드럽고 접시 위에 놓이는 음식들은 예술품처럼 섬세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 서지아는 손님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눈을 마주치되 응시하지 않고 미소 짓되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만든 규칙이었습니다. 테이블 7번, 와인 리스트 부탁합니다. 동료의 목소리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와인 셀러로 향했습니다. 3시간 동안 서 있던 발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통증도, 피로도, 감정도 모두 안으로 밀어넣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강은서입니다. 3년 전까지 그녀는 블랙필드 자산운용의 선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수십억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했고 시장 보고서에 그녀의 분석이 인용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은 신뢰였고 그녀가 내놓는 숫자는 곧 확신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어떤 기록에서도 사라진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은 이전되지 않았고 휴대폰은 선불 유심을 사용하며 SNS 계정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타인 명의로 개설한 것 하나뿐이고 월세는 현금으로 냅니다. 누군가 강은서를 찾는다면 3년 전 어느 날을 마지막으로 흔적이 끊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은서는 스스로에게 도망쳤다는 표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았다고 생각해야만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속에서도 지하철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얼어붙는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한 씨, VIP룸 손님 응대 부탁드려요. 매니저의 말에 은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VIP룸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앉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융권이나 기업 임원들이었고 혹시라도 과거의 지인과 마주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인원이 부족해서요. 괜찮죠?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와인 리스트를 들고 복도 끝에 VIP룸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안정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창밖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은서는 최대한 무감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어두운 눈동자,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 그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투자 하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은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난스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시험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메뉴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메뉴판 대신 이 자료를 볼까요? 남자는 서류 한 장을 은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리츠 포트폴리오 구성안이었습니다. 물류센터 중심의 부동산 펀드, 수익률 예상치 7.2%, 레버리지 비율 45%.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시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고 구조가 보였고 문제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물류센터 비중이 과도합니다.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죠? 이커머스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물류 수요는 이미 정점을 지났고 공실률이 상승 중입니다.
45% 레버리지는 금리 인상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은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숨겨온 언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대안은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혼합하고 레버리지를 30% 이하로 낮추세요. 그리고 ESG 요건을 추가하면 기관 투자자 유입이 가능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은서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조롱은 사라지고 계산하는 눈빛만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재혁입니다. 퀀텀 캐피탈 대표이사. 은서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50만 원권 수표를 꺼내 팁으로 남겼습니다. 투자를 추천해달라고 했지 컨설팅을 부탁한 건 아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서지한 씨, 문이 닫혔습니다. 은서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과 수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다시 금융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공포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녀를 파괴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3년 전의 진실은 아직 묻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각조각 찍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명함 조각들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지만 숫자들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은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 공실률 추이, 금리 변동성. 3년 동안 억눌러왔던 사고 회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렸습니다. 검색창에 퀀텀 캐피탈이라고 입력하려다가 지웠습니다.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월세 납부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동생 은채의 학자금 대출 이자는 연체 직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급여만으로는 2달째 적자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동전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명함은 찢어버렸지만 번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 시절 그녀는 숫자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재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VIP룸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신분증도 계약서도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현금으로만 받고 만남은 최소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될까요? 묻지 마세요. 그게 조건입니다. 재혁은 짧게 웃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내일 오전 10시 퀀텀 캐피탈 본사로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외부 장소를 지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서는 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은서는 강남역 근처 소형 회의실 임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은 정확히 10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은서를 보자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먼저 검토해 주실 건이 있습니다. 은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A사 용지 20장 분량의 투자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중소제조업체 태산정밀에 대한 지분 투자건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일주일 동안 분석한 자료입니다.
당신이라면 뭘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은서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성장률 22%, 영업이익률 15%, 3년간 꾸준한 상승세. 숫자만 보면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시선은 재무제표가 아니라 각주로 향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그녀는 펜을 들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량 대비 전력 사용량, 원자재 구매액 대비 제품 출하량, 인건비 증가율과 직원 수 변동. 이상합니다. 뭐가요? 매출이 22% 증가했는데 전력 사용량은 8%밖에 안 늘었습니다. 생산직 직원 수는 오히려 12% 감소했고요. 제역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기계 자동화 때문 아닐까요? 설비 투자 항목을 보세요. 3년간 투자액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화 없이 생산량을 늘리면서 인력과 에너지는 줄인다? 불가능합니다. 은서는 페이지를 넘겨 매출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거래처 3곳이 모두 역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에 제품을 판 것처럼 꾸민 겁니다. 매출은 허위고 성장 곡선은 조작입니다. 제역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팀이 놓쳤네요. 정교한 조작이었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면 잡아낼 수 없어요. 에너지 사용량, 물류 데이터, 실제 생산 설비까지 교차 검증해야 보입니다. 제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자 규모가 80억이었습니다. 당신이 막아준 손실입니다. 저는 그냥 숫자를 봤을 뿐입니다. 그 그냥이 우리 팀 전체가 일주일 동안 못 본 겁니다. 제역은 새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제안합니다. 한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정체는 묻지 않겠습니다. 코드네임이 필요하다면 정해드릴까요? 은서는 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2달치 생활비였고 동생의 학자금 이자였고 한 달 더 숨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M으로 해주세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캐퍼털 마컷. 그녀가 떠나온 세계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CM이라는 이름으로 8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부동산 펀드 2건, 스타트업 투자 3건, 구조조정 기업 실사 2건, M&A 자문 1건. 그녀는 연이어 숨겨진 패턴들을 찾아냈습니다. 허위 매출, 이중계약, 부실 담보, 분식회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은서에게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블랙필드에서 쌓았던 7년의 경험이 녹슬지 않았습니다. 제역은 더 이상 그녀의 정체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했고 의존했고 보수를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퀀텀 캐피탈 비서실장 김민석은 달랐습니다. 대표님, 어느 날 오후 민석은 제역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CM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역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죠? 석 달간 8건 모두 적중입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실력이 좋은 거죠. 아니면 내부 정보를 알고 있거나 우리를 시험하고 있거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역은 펜을 내려놓고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사는 하지 마세요. 그게 계약 조건입니다. 하지만 민석 씨, 제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익명을 요구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녀의 과거가 아니라 분석입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제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도 궁금했습니다. 왜 이토록 유능한 사람이 익명으로 일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서 이런 능력을 키웠는지.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신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은서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8건의 프로젝트 보수가 통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생활은 안정되었고 동생 학자금도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졌습니다. 너무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주목을 불렀고 주목은 조사를 부르고 조사는 과거를 드러낼 것입니다. 은서는 노트북을 켜고 포털 사이트에 블랙필드 자산운용을 검색했습니다. 최신 기사가 떴습니다. 블랙필드, 올해 운용 수익률 18% 달성, 업계 선두 유지. 기사 사진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상무 박진우. 3년 전 그녀를 파괴한 사람. 은서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일이 그녀를 다시 위험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할까요?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22층 높이에 있었습니다. 퀀텀 캐피탈 본사 전략회의실. 은서는 처음으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유리 테이블 주위로 12명이 앉아 있었고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상석에 앉아 자료를 넘기고 있었고 김민석은 은서 맞은편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CMC 시작해 주시죠. 재혁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크인 솔루션즈 인수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실사가 끝났고 계약서 초안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투자금 규모는 120억 원. 퀀텀 캐피탈의 올해 최대건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은서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재무제표상 R&D 투자액은 연간 15억입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 건수는 3년간 단 2건입니다. 직원 인터뷰에서 확인한 실제 연구 인력은 명부상 숫자의 절반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R&D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중 상당액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대표 일가의 사적 지출이나 비자금 조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근거가 확실합니까? 지난 석 달간 CM이 틀린 적 있습니까? 재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잠해졌습니다. 인수를 중단합니다. 추가 실사 후 재논의하겠습니다. 재혁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몇몇 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석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CMC, 본명이 무엇입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서는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정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120억짜리 결정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 떴습니다. 블랙필드 자산운용 인사이더 거래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강은서. 블랙필드 선임 애널리스트.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혐의로 조사받다가 사건 종결 직전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후 어떤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CMC의 분석 패턴을 역추적했습니다. 사용하는 모델, 체크리스트 구조, 심지어 보고서 작성 방식까지 블랙필드 내부 문서와 일치합니다.
민석은 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강은서 맞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나가주시죠. CMC,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마이너스.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재혁은 창가에 서서 은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죠. 알고 계셨습니까?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은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아니요. 재혁이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범죄자입니다. 당신이 무죄라는 것도 압니다. 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블랙필드 사건 관련 자료입니다. 제가 따로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건 박성준 상무의 차명 계좌 운용이었죠. 그의 아들이 당신의 약혼자였고 은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금융권은 좁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재혁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도현, 당신의 약혼자. 사건 직후 미국으로 MBA 유학을 갔고 지금은 블랙필드 뉴욕 지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성준은 여전히 상무로 재직 중이고 당신만 사라졌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년 전 그날, 은서는 우연히 상무실 서버에 접근했습니다. 부서 간 자료 공유 과정에서 열린 폴더였습니다. 그 안에는 차명계좌 목록과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박성준 상무 명의가 아닌 10개가 넘는 타인 계좌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내부 거래였습니다. 그녀는 약혼자 도연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은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일이야. 내부 거래잖아. 불법이야. 은서야, 이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우리 회사 문제야. 내가 신경 안 쓸 수 없어. 그럼 신고할 거야? 내 아버지를?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은 박성준이 아니라 강은서였습니다. 그녀의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 그녀의 서명이 들어간 거래 승인서, 그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조작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강은서 씨. 감독원 조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상무는 회사에서 그녀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동료들은 눈을 피했고 언론은 그녀의 얼굴을 실었습니다. 금융권 엘리트, 불법 거래 혐의. 기사 댓글에는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 은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말해보세요. 재혁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은서는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부 부정을 발견했습니다. 박성준 상무의 차명계좌 운용이었어요. 약혼자에게 먼저 말했고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 후에는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뒤집혔어요. 제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 제 서명, 제 계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박도연은
떠났어요.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재혁은 파일을 닫았습니다.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겁니다. 은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믿으십니까? 석 달간 당신의 일을 봤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숫자 앞에서는 더욱. 재혁은 책상에 기대어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함께 끝을 봅시다. 무슨 뜻입니까? 블랙필드, 박성준. 3년 전 당신에게 씌워진 죄. 모두 끝내는 겁니다. 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증거도 없고 시효도 거의 끝났고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증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CM이 아니라 강은서로 돌아오세요.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았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기고 과거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 함께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나요? 하루만.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은서는 빌딩을 나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눈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다시 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두렵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다음 날 오전 10시 재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재혁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재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은서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기억만으로 재구성한 블랙필드의 구조였습니다. 박성준의 차명 계좌는 제가 발견한 게 처음이 아닐 겁니다. 이런 조직적 범죄는 반복됩니다. 과거에도 있었을 거예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퇴사자 명단부터 봐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그만둔 사람들, 징계를 받거나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들. 조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재혁은 은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12명의 프로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블랙필드에서 지난 7년간 갑작스럽게 퇴사한 인력입니다. 모두 고학력 고성과자였고 퇴사 직전 내부 감사나 징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프로필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준혁, 2019년 퇴사. 내부 회계 부정 제보 후 오히려 횡령 혐의로 조사받음. 최유진, 2020년 퇴사. 고객 자산 유용 혐의로 해고, 현재 행방불명. 정민호, 2021년 퇴사. 내부 고발 시도 후 명예퇴직 압박.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뭔가를 발견했고 그 대가로 제거됐네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중 3명은 현재 연락이 닿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들도 저처럼 숨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만나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사흘 후 재혁의 휴대폰으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박도연, 블랙필드 뉴욕 지사부 대표. 제목은 아시아 시장 협업 제안이었습니다. 재혁은 은서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메일을 보세요.
은서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정중했고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귀사의 전략 분석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특히 익명으로 활동하시는 분석가가 계시다고요. 기회가 된다면 소개받고 싶습니다.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찾고 있어요. 아직 확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확신했다면 이렇게 우회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탐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서야죠. 재혁은 이메일 회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블랙필드 자선 갈라에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가시려고요? 우리 둘 다 갑니다. 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곳엔 박성준도 있고 예전 동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재혁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냥감은 숨지만 사냥꾼은 정면으로 걸어갑니다. 당신은 이제 사냥꾼입니다. 블랙필드 자선 갈라는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은서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밝게 염색했으며 컬러 렌즈로 눈동자색을 바꿨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진했고 목소리 톤도 의식적으로 낮췄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강은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재혁이 양복 재킷을 여미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가야죠. 잘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갈라는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은서는 재혁의 팔짱을 낀 채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표님, 박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은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 한때 사랑했고 배신당한 사람. 박 부대표님 반갑습니다. 재혁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은서에게로 향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제 동행입니다. 유진 씨.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2층 왼쪽입니다. 재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은서는 화장실이 아니라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블랙필드 본사는 박물관 맞은편 빌딩이었습니다. 연결 통로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직 시절 몇 번 이용했던 길이었습니다. 통로는 어두웠고 조용했습니다. 은서는 복도를 지나 본사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보안 카드는 재혁이 준비해준 복제 카드였습니다. 퀀텀 캐피탈의 협력사 명의였지만 일시적으로 접근 권한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상무실. 박성준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은서는 비상 키패드 코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과 동일한 숫자 조합. 0-8-2-7. 박성준의 생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무실은 어두웠습니다. 은서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 서랍, 그 아래 숨겨진 금속 상자. 3년 전 그녀가 본 것은 서버 파일이었지만 원본은 따로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박성준 같은 사람은
디지털 기록만으로는 불안해할 것입니다. 상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은서는 작은 드라이버로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USB 2개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은서는 너무 많이 안다. 박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어떻게요? 또 다른 목소리. 법무팀장이었습니다. 그녀 계정으로 접속 기록 만들어 서명도 위조하고 계좌도 개설해. 모든 증거가 은서를 가리키게 해. 도연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은 내가 설득한다. 유학 보내면 돼. 멀리.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은서는 녹음기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그녀는 USB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갈라장으로 돌아왔을 때 재혁은 여전히 도연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재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은서는 가방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부대표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협업권은 다음 주에 정식으로 논의하죠. 그러시죠. 그럼 유진 씨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도연이 은서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은서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낯선 손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들은 갈라장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재혁이 물었습니다. 확보했습니까? 네. 은서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박성준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걸 지시한 녹음이 남아 있어요. 재혁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사냥감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자료는 세 곳에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익제보센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그리고 경제전문 언론사 세 곳. 재혁은 신중하게 타이밍을 조율했고 은서는 모든 자료에 상세한 분석을 첨부했습니다. 녹음 파일, USB 속 차명 계좌 목록,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7년간의 패턴 분석.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첫 기사가 떴습니다. 블랙필드 자산운용 조직적 내부거래 의혹. 금감원 특별조사 착수. 사흘 후에는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블랙필드 본사 압수수색. 박성준 상무 소환 조사. 일주일 만에 블랙필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뉴스를 보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면 속 건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블랙필드 자산운용 박성준 상무가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7년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내부 거래와 직원 회유, 증거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박성준이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한 박 상무의 아들이자 뉴욕지사 부대표인 박도현 씨 역시 공범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은서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이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 지금은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뉴스 보고 계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 같은데요. 은서는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십니까? 왜요? 축하할 일이 있어서요. 재혁이 예약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한강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은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편한 곳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커피를 주문하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드릴 게 있습니다. 은서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익제보자, 보호 및 명예회복 결정서. 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입니다. 강은서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은서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직적 증거 조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강은서 씨는 내부 부정을 최초로 발견한 공익제보자로 인정됨. 이에 따라 모든 혐의를 무효화하고 명예를 회복함.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해낸 겁니다. 재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도망치지 않고 살아남았고 증거를 찾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모두 당신의 몫입니다. 은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은 당신이 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물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혁이 물었습니다. 블랙필드로 돌아가실 건가요?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요? 명예도 회복되었고 능력도 인정받았는데 그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은서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원했던 건 화려한 커리어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었다는 거요. 그럼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 방식으로. 재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2달 후 은서는 퀀텀 캐피탈 신설 부서의 책임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서 이름은 인테그러티 어널러서스 팀, 공정성 분석팀이었습니다. 이 팀의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뿐 아니라 윤리성, 투명성, 구조적 위험을 분석하는 것,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 은서가 3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첫 팀원은 이준혁이었습니다. 블랙필드에서 2019년에 쫓겨났던 애널리스트. 그는 은서의 제안을 받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함께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팀원은 최유진이었습니다. 3년간 행방불명이었던 그녀는 제주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찾아갔을 때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작지만 단단한 팀을 이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은서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풍경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본 도시는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새 프로젝트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명 공정한 시장을 위한 구조 분석. 책임자 강은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재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십니까? 마무리하는 중이었어요. 저녁 드셨습니까? 아직이요. 같이 드실까요? 근처에 괜찮은 국밥집이 있습니다. 은서는 웃었습니다. 국밥이요? 네. 고급 레스토랑보다 훨씬 좋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은서 씨, 재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블랙필드로 돌아갔다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왜죠? 제 이름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서는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이 집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다녔던 곳입니다.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밥 먹고 다시 힘냈어요. 은서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마셨습니다. 저도 이제 힘낼 곳이 생긴 것 같아요. 좋은 일입니다. 재혁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은서 씨,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이요? 팀을 키우실 건가요? 아니면 독립하실 건가요? 은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뭡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겨울,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겨울,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재정이었습니다. 강은서는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